예, 반갑습니다. 지내다 보니까 오늘 12번째 작품, 마지막 작품입니다. 1차 수정분 1차 분을 마감을 해가지고 편집 다 해서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게시판에 올려놨어요. 어, 수정작을 내라고 그랬는데 수정을 하질 않고 신작을 내신 분도 있어요. 두 분이나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꼭 수정된 작품만을 반드시 내야 된다. 가능하면 수정작을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초고가 이랬는데 이렇게 수정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고쳤는가 그 과정을 보면은 그 사람이 이 소설에서 어떤 것을 주안점을 두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정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초고가 되어 있는 그 작품을 수정을 해서 나중에 초고하고 수정작을 읽어보면은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을 놓쳤는가, 또 어떤 부분을 이렇게 잘 보완했는가를 나중에 본인 스스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수정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먼 훗날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글쓰기가 돼서 작가가 됐을 적에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은 작품 발표하고 또 뭐 작품집도 내고 그런 때에 우리 이번 2020년에 우리 같이 공부했던 자기 자신의 작품을 읽어보면은 참 유치할 거예요. 예.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한창 습작을 할 적에 그 썼던 거에 아직 있거든요. 노트 대학 노트에다가 그때 썼는데 대학 노트에다 볼펜으로 쓴 거를 지금도 읽어보거든요. 가끔 그래서 읽어보고 아 요거는 다시 새롭게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그 읽어보면 참 유치해요. 야 이것도 글이라고 썼는가 막 이러면 뭐 띄어쓰기 맞춤 보면 둘째치고 일단 소설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이야기만 넋두리만 잔뜩 늘어놓은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한 편의 소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작품이 풍선을 하게 되면은 풍선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6분들이죠. 6분들은 또 언제까지라고 그랬어요? 예, 10월 11일까지 10월 11일까지 저, 수정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세요. 이메일 다 써놨습니다. 어, 다음 주가 9월 30일 수요일 휴일은 아닌데 이 추석 연휴 이게 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는 바람에 다음 주에는 우리 강좌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영상으로 하는 거니까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남들 다 휴식을 취하는 추석 연휴 기간에까지 뭐 영상을 보면서 뭐 별로 뭐 잘생기지도 않은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뭐 그렇게 할 필요 없겠죠. 예. 쉬시고 참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또 이렇게 강의가 딱 끝나고 그 다음번 강의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또 한 주를 쉬게 되니까 그 여유가 있어서 공부하기가 쉬울 거예요. 지금 다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수강생들 작품 12편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책자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내주신 수정작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저는 이렇게 해서 읽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제출할 때 그거 보고 읽고 그 다음에 편집하면서 읽고 또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제본해서 이것도 읽게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는 쉬고 그 다음 주 10월 7일이에요. 10월 7일에 지금까지는 한 주에 한 작품을 했지만 앞으로는 수정작은 한 주에 두 작품을 하게 됩니다. 신작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두 작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12명 쭉 돌아가면서 한 번씩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해봤기 때문에 그 감상을 써봤기 때문에 이제는 한 주에 2시간 동안에 한 시간에 한 작품씩 2시간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10월 7일에 제목이 똑같아요. 달동전 그리고 당신의 자리 제목이 똑같습니다. 초고하고 제목이 똑같은데 요거를
달동전은 이령님이, 그리고 당신의 자리는 엄효진님이 발제를 하게 됩니다. 10월 7일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준비 잘 하시면 될 거예요. 발제자를 초고 발제자를 그대로 정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초고를 발제를 했으니까 다른 감상 쓴 사람보다 더 잘 읽었을 것이고, 그러면은 수정은 어떻게 했는가를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부러 초고 발제자를 이 수정작 발제자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 의도를 아시고 10월 7일에 이령님, 엄효진님, 물론 그 전에 일요일까지 발제를 올려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강의가 수정작도 이렇게 원활하게, 제 생각에는 아마 그 감상문 올리시는 것도 그렇고 발제하시는 분도 그렇고 조금은 수월하지 않을까. 왜? 한번 초고를 읽었으니까, 그죠? 이렇게 저 발제하고 감상 쓰고 그리고 수정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소설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체득해서 이제 여러 편 쓰시다 보면은 이제 어디 가서 소설은 이렇게 쓰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도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오늘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풍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윤명님은 발제도 그렇고 뭐 이렇게 감상 쓰시는 것도 그렇고 베테랑이세요. 참 잘하십니다. 발제문을 읽어야 되니까 돋보기를 받고 쓰겠습니다. 줄거리를 자세하게 써주셨는데 오늘 윤명우님이 써주신 이 저 발제문의 줄거리를 보면은 그냥 뭐 소설을 읽지 않았더라도 발제문에 나와 있는 줄거리만 읽어도 대충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을 해주셨는데 제일 먼저 주제를 끄집어내 주셨어요. 그래서 글의 주제가 분명치 않고 끝맺음도 미진하다. 이 작품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병행을 해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이 풍선 얘기죠. 풍선 얘기예요. 그 풍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연의 얘기예요. 지연하고 용수죠. 네, 지연하고 요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병행을 해요. 병행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은 이 글의 구성, 시간적인 구성이에요. 시간적인 구성.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연이가 일어나서 지금 병원에 가는 거예요. 병원 들려서 약국 들려서 뭐 이렇게 되는데 요 과정 속에서 용수를 만나죠. 요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용수를 만나요. 그 용수를 만나는 그 과정 속에 과거 이야기가 나오죠. 요게 고등학교 때 고교 시절이고, 요거는 지금 현재 지연이는 갓 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에요. 그리고 용수는 아무래도 군대 갔다 왔으니까 복학해가지고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겠죠. 그래서 요 시점에서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살짝 사이가 떠요. 또 우선 마지막에 결국 만나는 얘기죠. 요 과정 속에 여기에서 요 풍선이 여기에 딱 결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고교 시절에 서로 용수도 그렇고 지연이도 그렇고 비염 때문에 서로 그 흔히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죠. 그런 고충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 용수라는 남학생이 굉장히 털털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 지연이는 여기 보면은 우리 저 윤명우님은 뭐 시니컬한 성격이라고 그러는데 그 뭐 이렇게 특별히 드러나는 그런 성격이 이런 게 없어요. 그 이게 문장에 보면은 1인칭으로 이렇게 독백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그 독백하는 부분을 보면은 그냥 좀 시니컬하다는 게 좀 뭐 말은 될 거예요. 그래서 딱 두드러지게 뭐가 이렇게 잡히는 그런 성격은 없어요. 다만
우유부단하다 그럴까? 예. 제 생각에는 이 지연이는 조금 우유부단한 성격이에요. 그리고 용수는 그냥 털털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 풍선을 보면서 요게 요 지연이가 요때 나오면서 길거리 걸으면서 나뭇가지 위에 걸려 있는 사람 손으로는 닿지 않는 곳에 높이 이렇게 걸려 있는 그 가지에 걸려 있는 풍선을 보면서 그 풍선과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요 끝에 가서 요 과정 속에도 나오지만 요 끝에 가서 다시 풍선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풍선 그러니까 지연이가 바라본 풍선의 어떤 이야기, 풍선과 관련된 어떤 그 상황, 그리고 지연과 용수, 지연과 용수죠, 용수죠, 용수. 지연과 용수의 관계 이게 두 개가 맞물려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럼 지연이하고 용수하고의 만남 뭐 고등학교 때부터 잘 아는 거 같이 비염을 앓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대학 졸업한 사회초년생인 그 누구야 지연이가 그 병원에 가서 처방 좀 받아가지고 나올 적에 엘리베이터 같이 타죠. 그리고 뭐 서로 뭐 그렇게 친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 친한 것도 아니고 그 좀 애매모호한 관계예요. 그런데 뭐 밥도 사주고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용수가 또 뭐 빵도 사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지연이는 용수 저 무슨 뭐라 그러대요? 이걸 뭐라 그러나 이거 전화기 이거 겉에 이거 케이스 이것도 뭐 사준다 그러고 그 정도 되면은 굉장히 친분은 있어요. 서로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흔히 그런 얘기하죠. 남친, 남사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용수에게는 여사친이고 지연에게는 남사친 뭐 그 정도일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둘이 혹시 이게 연인 흔히 얘기해서 이제 그야말로 남친 여친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독자는 받을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이게 너무 많이 생략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너무 많이 생략돼 있고 결국 그 얘기하고 풍선하고 무슨 관계야? 관계가 없다면 풍선 얘기는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면은 주의할 거는 이 글을 쓰신 분이 주의할 거는 뭐냐면은 이 이야기하고 이 풍선하고 연결이 돼서 풍선으로 요 사람의 관계를 상징으로 나타내 주려면은 풍선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독자들이 읽고 이 풍선을 보고 이 지연과 용수의 관계가 어떤 관계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윤명훈님도 뭐라 그랬어요. 글의 주제가 분명치 않고 끝맺음도 미진하다 이런 평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다 이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나중에 또 다른 수강생들 거 얘기하겠지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여기 윤명훈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연이는 용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나무에 걸려 있는 노란 풍선을 갖다가 느낀 것 같지만 풍선과 두 사람의 관계를 연결하는 설정이 어색하고 설득력이 없다. 그러면 그래요. 설득력이 없어요. 이 제목이 왜 풍선이야? 그리고 이 풍선 얘기는 왜 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사실 저 여러 번 읽었거든요. 여러 번 읽으면서 풍선하고 이 지연 용소의 관계 이 둘의 연결을 찾으려고 해도 아무리 찾으려도 안 나와 이게. 그냥 지연 눈에 비친 풍선 그리고 지연이가 생각하는 풍선일 뿐이지 지연하고 용수의 관계를 드러내주는 상징하는 주제를 표상하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좀 심하게 얘기해서 자귀적인 느낌이 들었고 공감이 잘 되지 않는다 이랬죠. 그냥 고등학교 동창생끼리 만난 어느 날의 에피소드 한 토막 같은 느낌이 든다. 맞아요.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인물을 이제 지연하고 용수를 이제 윤명훈님이 생각하는 이 소설 속에 표현된 지연하고 용수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글의 구성은 소설을 표방하고 발단 전개까지는 그런 대로 끌고 나갔어요. 그러나 위기와 절정 결말 부분이 없다. 위기와 절정 결말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위기와 절정 결말 부분이 없다고 이렇게 윤명훈님이 쓴 거는 그 부분이 있을 듯한데 없다는 거예요.
뭔가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야기를 전개하다 뚝 자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제일 마지막에 6번과 7번인가요? 제일 마지막에 몇 번이죠? 번호를 매기시면 돼요. 이제 6번하고 7번. 6번하고 7번 사이가 6번하고 7번 요 사이가 너무 비어 있어요. 요 사이가 너무 비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6번에서 7번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갑자기 훅 떠버리는 거야. 6번에서는 뭐 서로 만날 약속도 안 해요. 언제 보자 이런 얘기 정확하게 약속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7번에서는 전화 받고서 나 지금 가고 있어 이렇게 되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에, 이야기를 전개하다 뚝 자른 느낌이 들겠죠. 윤명훈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끝맺음도 미적지근하게 전화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관계를 진전시키며 우여곡절을 겪다가 헤어진다든가 아니면 뭐 열린 결말을 선택하더라도 위기와 절정 여기서 지금 윤명호님이 말씀하시는 위기와 절정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6과 7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어야 독자들이 이렇게 같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문장 표현과 시점 시제 말씀하셨는데 이 시점하고 시제를 좀 우리 이번 감상에서는 시점과 시제를 이야기를 많이를 하셨는데 감상에도 많이 나와요. 문체가 발랄하고 솔직하다. 글쎄요, 다른 여러분들은 이 글의 문체를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12명 중에 제일 젊어요. 제일 젊어요. 12명 중에 뭐가 문장이 문체가 감각이 아주 젊어요. 젊은 사람이에요. 뭐 나이 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못 쓸 그런 건 없겠죠. 없는데 제가 느끼기에 이 글을 쓰신 분은 굉장히 젊으신 분이고 나이가 젊지 않다 하면 감각이 젊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요 근래에 나온 그 소설들을 읽어보면은 이런 유가 많아요. 이런 뜨가. 그러니까 요즘 문예지에 발표된 작품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감각으로 글을 쓰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런 감각의 글은 그 인터넷 소설, 흔히 뭐 웹소설이라고 그러죠. 뭐 웹툰도 있지만 저 웹소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웹소설에 이런 유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웹소설을 뭐 쓰시다가 이걸 쓴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좀 풍선 이 글을 쓰신 분, 이 풍선이라는 이 글을 저는 좋은 점수를 줬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지금 다른 감상 쓰신 분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고 좀 어떤 분은 막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장점으로 작용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다시 얘기했지만 시점하고 시제가 막 혼동이 된단 말이에요. 혼동이 되는데 이게 그 순간순간 의식이에요. 순간순간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연이가 용수를 만나가지고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언제 뭐 나하고 친했나 뭐 이런 그거를 그대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 작은 따옴표를 넣지 않고 그냥 그대로 서술문처럼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3인칭 시점 아니 나라는 말이 분명히 나는데 갑자기 지연은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 사람 저 일반 독자들은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저 이 글을 쓰신 분 제외하고 11명이 감상을 쓸 적에 일반 독자가 읽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작가교실 전문 작가반 수강생으로서 이 소설을 읽으니까 이 작품을 읽으니까 따져가면서 읽는 거야. 나중에 뒤에 보면 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저 감상문 중에 따져가면서 읽으니까 그걸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독자들의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요. 나라는 말이 나왔는데 왜 갑자기 지연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일반 독자들은 그냥 넘어가요. 그렇게 그냥 넘어가게끔 써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저 풍선이라는 이 작품의 문체,
괜찮아요. 젊은 감각으로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다만 이제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좀 더 세련되게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즉 지금 윤명옥 님이 지적한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 수정을 해야 돼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자, 여기 요 윤명옥 님도 인정을 해요. 뭐라고? 작가에게는 얼마든지 재미있게 이야기를 끌고 나갈 여력이 있어 보인다. 이런 거죠. 요즘 젊은들의 가벼운 애정 행각을 깊이 파고들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알차게 보강하면 좋겠다. 지금 젊은이들의 가벼운 애정 행각을 깊이 파고들지 마세요. 여기 지금 유명우님이 깊이 파고들으라는데 깊이 파고들면 이상해져요. 가벼운 애정 행각은 가볍게 다루세요. 가볍게 다루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거를 풍선하고 연결시켜 놓으면 돼요. 어쨌거나 이게 둘이 안 맞아요. 이게 풍선하고 이거하고 제목 소설 제목으로 풍선 좋죠. 뭔가 우리들의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쓴 것은 좋은 선택으로 보이는데 현재 시대가 많아서인지 글의 깊이가 없고 쉽게 읽히는 블로그나 웹소설 스타일이 문제로 보였다. 네. 주의하세요. 시점을 1인칭으로 하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윤명님이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1인칭 시점으로 하게 되면은 글의 깊이가 없다. 글의 깊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느낍니다. 왜? 혼자 이야기를 다 하니까. 그래서 1인칭 시점이 빠지기 쉬운 게 뭐로 빠지냐? 넋두리로 빠져요. 넋두리. 혼자서 그냥 중얼중얼 거리면서 지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듣건 말건 지 혼자 넋두리 하는 거죠. 그거 넋두리를 조금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게 뭐 이렇게 푸념이 많아 이렇게 돼버려요. 1인칭 시점이. 그래서 1인칭 시점 쓸 적에 조심해야 될 것 조금 더 진지해져야 돼요. 아니면은 어조가 그렇듯이 그냥 아까 시니컬하다는 말이 나왔잖아. 그럼 그 시니컬함이 잘 드러나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깊이가 없고 쉽게 읽히는 그냥 너무 우리 그런 말 하죠. 이거 뭐 싸구려 티가 난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대화체도 너무 많다. 대화로 상황을 대신하지 말고 묘사와 서사로 그 장면이 독자 눈에 보이듯이 쓰는 연습을 해야 할 것 같다. 대화체가 많다고 윤명훈님이 느끼셨는데 저는 대화체가 많다는 것보다 대화 앞뒤에 상황 설명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제목 풍선이라는 제목은 지금 내용에선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맞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강해서 용수와 지연의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었다가 바람이 빠진다던가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들어간다면 풍선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윤명욱 님이 여기서 잠깐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지연이가 본 풍선이 처음에는 바람이 가득 들어 있어요. 탱탱했어. 뭔가 만져보진 않았지만 탱탱한 모습이야. 그게 이제 가지에 걸려 있어요. 누가 날렸겠죠. 그런데 이쯤에 와서 요때쯤에는 어떻게 돼요? 예, 바람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지연과 용수의 관계가 탱탱했다가 바람이 빠진 거잖아.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요 마지막에 가서 나 지금 가고 있어 이렇게 되니까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람이 또 빵빵하게 들어가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저 윤명우님은 이렇게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요거를 돌려서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풍선하고 이 지연하고 용수의 관계 요 두 사람의 관계하고 풍선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반드시 연결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풍선이 거기에 걸린 거를 얘기를 하면서 풍선이 자주 걸린다 이렇게 돼야 돼요. 거기서 마침 거기 옆에 이렇게 그 뭐죠 수소인가요? 수소가스 가지고 헬륨 이렇게 넣어가지고 풍선을 이렇게 불어 이렇게 그 얼마인가요? 그거 풍선 하나 이렇게 바람 불어가지고 공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 그 장수가 그거 장사치가 거기 하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풍선을 불어가지고 이렇게 바람 넣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손잡이도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팔잖아요. 그럼 어머니들이
애기 하나 사주고, 그러면 애기는 또 그거 들고 가고, 그러다가 또 놓쳐가지고 날아가 버리고, 그러면 그 안에 그냥 공기만 있으면 안 되겠죠? 헬륨이라든가 뭐 이게 좀 가벼운 공기가 돼서 풍선이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게 자주 있었다는 게 나왔어야 돼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분명히 풍선이 있었는데, 뭐 빨간 풍선이라도 괜찮아요. 빨간 풍선이 있었는데 공기가 점점 오늘 와서 보니까 공기가 좀 빠진 것 같다. 내일 와서 보니까 공기가 더 빠졌어. 없어. 그좀 풍선이 가지에 걸렸다가 바람이 다 빠지게 되면 어떻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요때 가서 새로운 풍선이 걸려 있어야 돼요. 빵빵한 풍선이. 그래서 처음 봤던 요때 이 저기 저 병원 가는 날, 용수를 만나는 날, 용수하고 이제 그 졸업한 지 몇 년 만에 만나는 그날 본 풍선은 뭐 색깔이 어떻건 간에 뭐 풍선이 걸려 있는데 그게 저 빵빵했는데, 그래서는 저녁에 가두면서 보니까 좀 바람이 빠진 것 같고, 이튿날 이틀 사흘 지나서 보니까 바람이 다 빠져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요때 만나가지고서 뭐 이제 뭐 둘이 뭐 이제 남사친 여사친이 이제 남친 여친이 되겠죠. 그럴 때쯤에는 새로운 것들, 어떤 얘가 저 풍선 하나 또 놓쳐가지고 새로운 풍선이 하나 걸려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인칭 시점이니까 그 길을 가면서 저걸 놓친 아이는 얼마나 또 슬펐을까, 얼마나 애태웠을까. 응? 엄마한테 놓쳤다고 또 야단도 맞았을 테고, 엄마한테 새로 사달라고 또 뭐 땡깡도 부렸을 거고, 그런 얘기들 슬쩍 언급하면서 어쨌거나 지연이 눈에는 새로운 풍선이 걸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마지막 7번에 나오는 나 지금 가고 있어 라는 것하고 연결이 돼요. 아, 풍선이 있었다가 다 바람 다 빠지고 떨어졌죠. 그리고 새로운 사랑,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독자는 추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첫 장면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는 종종, 뭐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애들이 그거 풍선을 사서 가지고 놀다가 바람에 날려서 나뭇가지에 몇 번씩 걸리더라. 뭐 전기줄에도 걸리고 그러는 상황이 있어야 돼요. 종종 이런 일이 있는데, 오늘은 저 또 빨간 풍선이 바람이 가득 든 채 빨간 풍선이 걸려 있다. 저 놓친 애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저거 사달라고 엄마한테 얼마나 졸랐을까. 뭐 이런 식으로 넋두리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 풍선이 이렇게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걸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바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보강해서 용수와 지연의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었다가 바람이 빠진다던가 이러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들어간다면 풍선도 괜찮을 것 같다고 제목을 그렇게 윤명훈님 말씀하셨는데, 윤명훈님의 이 말씀을 보충해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풍선하고 요거에 확실하게 왜 제목이 풍선이고, 그리고 지연이 눈에 비친 풍선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잘 나와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뭐 인사말 하셨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이 이제 시제하고 호칭이에요. 호칭. 시제, 현재, 과거 분사를 제대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윤명호님이 갑자기 영어 공부하신 모양이야. 영어. 여러분들 아실 텐데, 우리나라의 시제는 우리나라의 시제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 과거하고 현재하고 미래. 우리말에는 시제가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어에는 뭐가 있어요? 현재 하나만 봐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있죠. 현재 완료가 있죠. 현재 완료 진행이 있죠. 시제가 굉장히 다 복잡해요. 그래서 영어 문법에서는 시제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우리말 한국어에서는 시제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할까요? 네. 지금 우리 저 감독님이 시간을 놓친 모양이에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